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헤매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내렸죠. 특히 다우존스는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테슬라만 독야청청한 하루였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하락의 배경으로는 파월 의장의 반기 보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좀 완화가 된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연준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미 증시 분위기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 증시 8, 이어지는 증시 9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놀러 오시면요. 더 넓은 투자 인사이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전 콘텐츠들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더 넓게, 폭넓게 경험하실 수 있는 만큼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김 PB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네, 지수의 약보합세 속에서 극도의 혼조세를 보인 미국 증시였습니다. S&P 500은 0.47%, 나스닥은 0.16%, 다우지수 0.72% 약보합세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종목 간에도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쪽은 여전히 큰 강세를 보인 데 반해서 에너지 쪽은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도 아직은 수급이 강한 엔비디아나 테슬라 쪽이 잘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짐 크레이머가 시장이 이제 과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좀 재밌는 거는 짐 크레이머가 얘기를 하면은 자주 시장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은행들이 망하거나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곤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실 증시가 과매수 상태인 거는 사실 주식 3일차도 알만한 얘기이고 전문가들은 더더욱 우려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짐 크레이머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비과학적이지만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염두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항상 뭐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것과 항상 시장이 반대로 가곤 했습니다. 그 미국 CNBC의 짐 크레이머 프로그램 진행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좀 이제 자기 소신이 강하죠. 근데 숫자를 좀 더 보면은 좀 덜 틀릴 텐데 말이죠. 어쨌든 엔비디아는 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내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빅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약세였고요. 반도체주가 약세인데 반해서 엔비디아만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주들 약세에도 나홀로 엔비디아가 이제 좀 그나마 상승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강력한 수급에 의한 상승세가 크게 작용한 효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강력한 종목들만 유독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빅테크주들 다 떨어져도 이제 일부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 이쪽만 이제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린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이 다 하락해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테슬라 쪽에서만 이제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딱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때 유독 더 이제 돋보이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종목 다 기술적 지표나 뭐 이제 재무제표나 뭘로 봐도 사실은 꽤나 지금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태위태한 상황은 맞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거면 단기 투자를 별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잠깐의 이제 매수 매도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잘 내는데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화면에 나온 시세판을 보면은 사실은 엔비디아 녹색, 그리고 테슬라는 더 녹색,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정도로 테슬라가 아주 큰데, 테슬라가 올라간 게 말이죠. 이제 보면은 자동차 주식에서 GM 포드 주가 내리고 도요타 주가는 더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테슬라 올랐어요. 목요일 날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찬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참석을 하나 보죠? 네,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모디 총리와 비공개 만남을 갖고 인도 현지 공장 설립 계획 그리고 이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테슬라는 인도 진출을 수년간 시도를 했지만 너무 높은 수입 관세로 인해서 계속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진이 크게 안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게다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인도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의 30%를 전기차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릴 건데 현재 2% 수준이니까 현재보다 15배 정도 전기차 판매량을 높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테슬라도 여기 이제 인도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어마어마한 인구의 전기차 판매량까지 15배 늘어난다고 한다면 사실 천문학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구는 사실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고무적인데 이 관세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좀 덤벼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와 함께 최근에 수급까지 더해져서 테슬라 쪽에서 정말 큰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GM과 토요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 위기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도 좀 분위기가 사실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시장 분위기에도 좀 약세가 이제 나온 게 한몫한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5% 어제도 이렇게 올랐는데 리비안 관련해서 말이죠. 리비안이 테슬라의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 것도 좀 도움을 줬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소위 말해서 전기차 주유소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시장 규모도 워낙 크고 뭐 몇백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2천조 원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다른 전기차들마저도 테슬라의 어떤 이런 인프라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오로지 다 테슬라 쪽으로 이런 수혜가 집중되는 모습이죠.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도 이미 선두에 서 있는 회사들 중에 한 곳인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 주유소 사업까지 선두주자를 달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뭔가 내가 전기차 판매로 약간 조금 밀리더라도 전기차 충전 쪽으로 좀 이제 큰 두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드는데 반해서 이제 리비안이나 기타 이제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처럼 뭔가 뚜렷한 어떤 이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이제 뭐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에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 개발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테슬라 쪽에서는 뭔가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를 둘러싼 각종 호재가 지금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뉴스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어제 장이 다 빠졌습니다. 특히 다우존스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구경제라고 할 수 있는 캐터필러, 나이키, 아디다스 이쪽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고평가 우려감 이게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 소비재주 전방위적으로 약세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그간 2주 동안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고점에서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간 주가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줘야 되는 구간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기술적 지표 상으로는 불장 수준의 과열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를 잘하면서 $230 이하를 깨지지 않고 이제 시장도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다시 반등의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간 5월부터 20% 내외로 또 하락을 크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큰 약세를 보이다가 바닥권에서 큰 반등이 다시 이제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뭔가 이제 하락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로는 이제 경기와 소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시장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혼조세인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혼돈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매크로 시장이 좀 달라서인 것 같은데 미국 쪽 보면은 주택 시장 괜찮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 요새 업종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최근에 금리 인하를 찔끔 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좀 현찮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또 이제 전 세계 공장이지만 또 이제 동시에는 전 세계 최대 이제 소비 시장 중에 한 곳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 보통 이제 7, 8% 정도대 되니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의 청년 실업률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주택 시장도 전혀 회복이 안 됐고 개발사들 1위부터 마지막 업체들까지 전부 다 부도되거나 아니면 줄도산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뭐 이제 GDP 대비 민간 부채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이제 30년 직전의 어떤 상황보다도 더 버블이 컸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버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어떤 이런 경제 위기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미칠 텐데 미국도 주택 시장이나 전반적인 소비 지표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 명목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보면 크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한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가지고 이번에 하반기에 좀 뭔가 많이 좀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관련, 매크로 관련 거기까지 정도 하고요. 이제 코인 시장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25,000 깨나? 이렇게 했더니 어느덧 또 반등을 이렇게 세게 했네요.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좀 최근에 약세를 보였고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서 사람들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이제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뭔가 기대감을 채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증시는 하락한 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계속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은 5%, 이더리움 2.7%, 솔라나 3.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강세 또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블랙록 현물 ETF 신청으로 인한 기대감이 가장 이제 크지 않나 싶고요. 게다가 최근에 옵션 투기 자금이 증가를 다시 하면서 상승에 투기한 자금들이 다시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K를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28K 구간에 안착하는지 한 1, 2주 정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안착을 확인하면 다시 단기적인 긍정성이 커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간 알트코인들이 너무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루에 이제 10% 이상도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약세를 보여왔고 그 약세 기조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서 뭔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성이 더해진 건 맞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리플이 그간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리플 관련된 수급은 조금 이제 사그라들고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유독 큰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무너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알트코인들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약세가 끝나고 강세가 다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며칠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블랙록 현물 ETF를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블랙록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 시장에 더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호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호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되면 실제 현물 ETF의 승인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꽤나 어떤 가격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건 맞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관 자금도 계속해서 나가는 상황인데다가 중요한 건 사람들의 수요죠.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대체적으로 위험자산 투자를 기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과연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량 정도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몇 주가량 시장이 괜찮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슈는 맞고요. 하지만 결국 이슈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추세에 따라서 순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ETF 이슈는 뭔가 단기적인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초장기적, 5년, 10년을 보고서 좀 이제 대응하는 이런 이슈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미장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 흐름이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본다면 투자의 해법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 전동화 선도 2030년 전기차 200만 대 판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현대 모터웨이라는 또 이런 구상을 밝히면서 앞으로 2032년까지의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을 함께 시장에 내놨어요. 이러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이렇게 뒤쪽에 나오고 있는 헤드라인 내용 저희가 요약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죠. 어제 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2023 CEO 인베스터 데이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현대차가 뭐 매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향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핵심적이었다라는 건 이제 전동화 관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의 주가가 상당히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동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장 우려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우려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저께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뭐 SDV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미래 차에 대한 고도화 전략을 이제 수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관련돼서 109조 4천억, 2032년까지죠. 뭐 109조 원 정도의 금액을 이제 이러한 자동차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화면을 이제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장기 이제 투자 계획을 어떻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이제 연구 개발에 이제 47조 4천억,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47조, 그다음에 전략 투자에 14조 9천억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전동화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돼서 투자되는 게 한 36조 원 정도 되니까 뭐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가 지금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계속해서 제시해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었고요. 오늘 그 내용 함께 들어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뭐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나온 가운데에서도 임순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지금
지금 SDV 등 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역시 현대차가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GMP, 지금 현대차가 운용을 하고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또 진일보한 차세대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현대모터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어저께 이제 나온 내용 중에서는 2030년도까지 전기차를 200만 대를 이제 판매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고요. 네, 그렇죠. 뭐 작년도에는 이제 뭐 2030년도까지 이제 137만 대 정도 이제 판매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에 판매 목표를 13만 대 정도 이제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비중을 이제 34%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뭐 판매 비중이 올해 한 8%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판매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30년도에 전체 이제 200만 대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6만 대 정도를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51만 대, 그다음에 국내도 24만 대 정도를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이제 공장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 조지아나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화성에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거나 건설 계획을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이제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홀류 생산을 하겠다라고까지 같이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홀류 생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새로 짓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전기차 수요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2030년도에는 10%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영업이익률 10%면 뭐 대단히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가 한 11%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네.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를 많이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으면 그럼 어떻게 판매할 거냐라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게 이제 GEMP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세 번 그러니까 테슬라 이후에 이런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 완성 업체 중에서는 상용화가 두 번째로 이제 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빨리 이런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가 다른 이제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이나 성능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각 그 완성 업체들이 이제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계속 출시가 되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초창기 모델에서 만들어졌었던 이런 GEMP를 이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IMA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얘기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25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차 2세대인 이제 IMA 플랫폼이 를 이제 활용한 그런 이제 전기차가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IMA 플랫폼은 기존에 이제 EG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형 이제 SUV를 만들기 위한 이제 플랫폼이었다라고 보면 이제 차세대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형 자동차에서 대형 픽업 트럭까지 같이 이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같은 동일한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듈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차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차량을 이제 하나 개발하거나 생산을 할 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잘 만든 플랫폼 하나 정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만큼 경쟁력이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이제 IMA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 이후에 2030년도까지 현대차는 4종, 그다음에 제네시스도 5종,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4종. 이렇게 해서 총 한 13종 정도의 이제 신차종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목표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로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또 성공적으로 전기차로의 이행까지도 탄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현대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이 현대차가 새롭게 제시를 한 이 현대모터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청사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 뉴스를 봤을 때 또 투자 키워드를 잡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키워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저평가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조금 뭐 올 연초에 대비는 이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회사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기아 같은 경우는 PER이 뭐 4배,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5배에 불과할 만큼 상대적으로 좀 뭐 국내 이제 평균 PER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이렇게 낮은 이제 PER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들은 계속 지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1분기 같은 경우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 특히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에도 이런 이제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2분기에도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은 한 40조 가까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전년 대비 한 11%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조 6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 21%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16% 증가한 25조 5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3% 증가한 3조 원 가까운 금액이 이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5월 달에도 지금 5월 달에 이제 자동차 판매도 60만 대를 넘어설 만큼 그만큼 이제 판매가 호조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우려되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10.7%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이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커가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 2등을 차지할 만큼 지금 탄탄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도의 GM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지금 뭐 연간 생산량 대수를 뭐 100만 대 수준으로 지금 확장했다라는 게 아마 인도 시장 내에서의 판매가 확장될수록 관련된 기업 실적도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 차세대 이제 성장 시장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아이오닉 5를 비롯한 전기차들도 출시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매출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도 지금 양사가 합쳐서 연간 2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런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주들을 좀 더 새롭게 아마 인식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임순재 대표님께서 오늘의 투자 키워드 저평가 자동차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현대차와 기아가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도 2분기에도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 또 한편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쯤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크아웃 우려다라는 거죠. 네.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얘기가 되면서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잘 팔렸을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가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되면 당연히 내구재인 자동차의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경기가 둔화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좋은 그런 흐름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과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아직도 이제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경기 둔화의 여파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노랜딩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경기 둔화 없이 지나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진 않고요.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올해보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은 더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차량의 판매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너무 좀 앞서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둔화가 되는 게 뭐 숫자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나 걱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많이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걱정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의 전기차 판매가 뭐 다소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최근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계속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기존의 그 IRA의 법안에 좀 상대적으로 좀 비껴져 있는 리스나 렌탈 부분으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의 판매를 집중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세가 이제 유지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리스나 렌탈 부분에 이런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의 판매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조지아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건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시기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뭐 발표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 이제 대표가 이제 발표한 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공장을 완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기차가 내년 하반기서부터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IRA 법안으로 인한 전기차에 대한 공백은 뭐 길어야 1년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그런 문제는 일단은 접고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피크 아웃이나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한 3천만 대 정도가 이연이 된, 그러니까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안 돼서 못 산 게 한 3천만 대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 이전에 9천만 대 정도, 연간 글로벌적으로 9천만 대 정도의 차량이 판매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600만 대 정도 이제 생산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천만 대 정도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게 향후에 2, 3년 동안 그런 이제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참 잘 나와도 이렇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항상 공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그 우려감 지금 씻을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따라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한 게 자동차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계속 제가 이제 과거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저평가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리 찾기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동화 관련된 얘기들을 본격화한다라고 보면 기존의 전동화 관련된 전기차에 관련된 이제 우려 섞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완성 두 개 회사에 일단 먼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판매가 계속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이 기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화 관련돼서 인베스터 데이 관련돼서 아까도 잠깐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에서도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을 본격화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이제 하이브리드용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설계한
그렇고 이제 부품 그러니까 관련된 소재들을 선택한 그런 이제 배터리가 일단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3원 개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장착을 향후에 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관련돼서 좀 지금보다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 관련된 경쟁력이 지금보다 좀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런 우려감이 그러니까 씻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주가 수준은 지금보다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상 PER 수준이 5.3배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평균 PER이 한 12배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아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은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12.1%를 기록을 했는데 이 12.1%는 테슬라가 보통 영업이익률 11%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그런 이제 수익률, 영업이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로는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아에서 만든 차 중에서 SUV가 전체 판매 차 중에 66%를 차지할 만큼 SUV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그런 이제 차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개선세가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SUV 판매가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꾸준하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향후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12개월 예상 PE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4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부품 관련된 주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용 관련돼서 최근 들어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L 만도 같은 경우는 아다스 관련돼서 강한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기아의 EV9이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들한테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EV9에 들어가는 이제 자율주행 3단계 시스템을 지금 HL 만도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V9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이런 이제 아다스에 대한 기술력이 새삼 부각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내 공장의 생산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부품 관련적으로 이제 SL 한 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용 헤드램프, 그다음에 전도화, 그다음에 밀러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헤드라인 램프 시장 점유율 67%를 갖고 있을 만큼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GM에도 관련된 헤드라인을 납품을 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장용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를 이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헤드램프 안에 향후 자율주행에 이제 사용되는 라이더를 이제 같이 병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관련돼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건 또 향후에 전장화에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가 지금 나가 있는 모든 지역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해외에 이제 현대차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밝힌 미래 구상과 관련해서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상세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개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반 조금 넘었고요.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요. 센티멘탈로 T-웨이 항공, 그리고 펀더멘탈로 효성 TNC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종목들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주목을 하고 계신 가운데 T-웨이 항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빨간 걸로 돼 있죠? T-웨이 항공.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진에어를 말씀드렸죠. 진에어 밑에서부터 아주 급하게 잘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도 좀 올랐죠. 그래서 뭐 센티멘트 이쪽에만 보셔도 괜찮다 했고 그때 당시에 T-웨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강하다 했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시샘을 하는 주가 행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웨이 항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죠. 1분기 실적을 제가 뜯어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 1분기 이미 구조가 좀 회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1분기에 국제 RPK가 전년 대비 거의 배로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RPK가 뭐냐면 이게 국제 유료 패신저, 그러니까 유료 승객이에요. K는 운항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돈 내는 승객 수에다가 곱하기 전체적인 운항 거리라니까 이거를 척도로 RPK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2배로 늘었다. 그리고 장거리 노선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났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갈 거냐 이 그림을 제가 보려고 이걸 좀 다시 뜯어왔습니다. 두 번째 걸 보시면은 과거에는 소형기를 많이 이렇게 운항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이제 저가 항공사 비행기 타면 좀 좁잖아요. 그리고 싸긴 싸지만은 좀 좁아서 조금 그랬었는데 이제는 A330, 300 요거를 세 대를 도입해가지고 방콕도 가고 시드니도 가고 싱가포르 국제선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빌 때는 일본 노선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성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까지 5대에서 8대까지 기단을 더 확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뭐 호주나 싱가포르 가실 때 뭐 다른 대형 항공사 좀 비싸다 그러면 이런 거 타고 가시면 좀 싸잖아요. 좀 몸은 불편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코웨이 쪽으로 좀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3,800원 갔다가 쭉 3,000원까지 밀렸다가 말이죠. 다시 3,555원까지 어제 왔네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그렇게
다 아직까지는 붙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이 작정을 하고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올라온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가운데쯤에 있죠. 중앙값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방을 쳐다보면서 갈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넣습니다. 자, PER 금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PER이 가 있느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PER 어떻습니까? 6.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다른 거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습니다. 거의 뭐 이거 커버해봐야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16.7배입니다. 뭐 아직도 높죠? 주가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제주항공 LLC 저가 항공사 중에 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만 12.8배 저희가 센티멘탈에서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전문가들이 오시면서 언급하는 분들이 많고 다른 유튜브 봐도 많죠. 그런데 저희가 얘기한 진에어 7.6배고 오늘 말씀드린 티웨이항공 6.2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경제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 보시면 분위기도 좋으면서 이렇게 저가, 저밸류의 회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만 마지막으로 터치해드리죠. 3,680원 목표 주가 있어가지고 괴리율 따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괴리율은 4%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티웨이항공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펀더멘탈 효성 TNC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효성 TNC를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 의류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영업무역도 얘기하고 한세실험 얘기할 때 차트로 저희가 PER 낮은 효성 TNC 의류주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같이 봐도 좋으십니다. 그런데 어제 마저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의류주하고 강세를 같이 보인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는 제가 효성 그룹주로만 가져왔습니다. 어제 의류주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효성 TNC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아주 장대를 지금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효성 들어간 계열사들하고 주가 행보가 현재 확연히 다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스판덱스 만드는 회사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늘어나는 스판덱스 많이들 보이지 않게 많이들 지금 사고 계세요. 왜냐하면 운동복도 스판덱스, 뭐 청바지도 스판덱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점점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뭐 중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인도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인도에서도 이렇게 만약 붐이 인다 하면은 이 글로벌에서 넘버 원인 효성 TNC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가 글로벌 쉐어가 전체의 29%입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리 크게 지금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6개가 있는데 이 효성은 29% 그 시장 점유율이고 중국의 업체죠. 중국의 후아퐁. 여기는 19%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1, 2위 업체 간에 무려 10%포인트가 차이가 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커질 때는 효성 TNC가 당연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이 회사에서는 화학업종 중에서 탑픽을 유지를 합니다. 다른 얘기들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이제 녹아있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터치를 해드리면 아까 얘기한 그 시장 점유율에서 6대 업체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중소업체고 군소업체거든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줄어들고 있으면 그 시장 점유율 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런 대형 업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최근까지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47만 3천 원 2월 달에 기록하고 쭉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몸을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7.4%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왔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지금 사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밸류밴드 보시죠. 역사적 밸류밴드 봤을 때 높지 않죠? 괜찮습니다. 자, 이 PER로 봤을 때 주가 수익 배수죠. PER로 봤을 때도 효성 TNC 파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이익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이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절대로 봤을 때 효성 TNC 지금 PER 얼마입니까? 7.1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시클칼 경기 순환주들은 조금 저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7.1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로 봤을 때 목표 주가 56만 2천 원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리율 43%.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TA 항공, 펀더멘탈로 효성 TNC 말씀드렸습니다. 네,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장전에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